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혈액투석을 통해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석을 시행하려면 혈액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기 위해서 튼튼하고 굵은 혈관이 필요한데요. 이를 투석혈관이라고 하며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막히거나 좁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투석혈관의 관리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장 기능을 거의 상실한 말기 신부전 환자에겐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신장 이식 등과 같은 신대체요법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료법은 혈액투석이다.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혈액이 드나들 수 있도록 큰 혈관이 필요한데 이를 투석혈관이라고 한다. 혈액투석 과정에서 혈액을 빠르게 몸 밖으로 뽑아내고 여과한 뒤에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혈류량과 혈관 굵기 그리고 반복적인 바늘 삽입에도 견딜 수 있는 혈관이 필요합니다. 투석혈관이란 혈액투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팔이나 다리에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특수한 혈관 통로입니다. 투석혈관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거나 혈전이 생기면서 혈류 흐름이 저하되고 심할 경우 혈관이 막히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생명줄인 투석혈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혈관외과 전문의 김영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투석혈관인데요. 투석혈관은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많이 사용된다고 들었는데 우선 신장의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볼까요? 신장을 흔히 콩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신장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혈액을 여과해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농축해서 수분과 같이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내에 있는 수분을 조절해주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은 보통은 신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혈액투석으로 대체가 가능한 기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암모니아 생산이나 인슐린 분비와 같은 대사 기능도 있어서 신장은 참으로 기능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장 기능이 3개월 이상 떨어지면 만성 콩팥병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이 손상 정도에 따라서 만성 콩팥병도 여러 단계로 나뉜다고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해서 신장이 우리 몸의 혈액을 분당 얼마나 여과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요 사구체 여과율은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쉽게 측정이 되는 지표인데 요 사구체 여과율은 보통 정상은 90에서 120 정도가 정상인데 점점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를 말기 신부전이라고 해서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거나 손상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식이나 혈액을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말기 신부전 5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5단계가 되면 투석을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혈액 투석을 위한 혈관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단계인 4단계에서 혈액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4단계부터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셨는데요. 이 혈액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환자의 발생 빈도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10년 동안 혈액 투석 환자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 환자를 보면 15만 명 정도의 투석 환자가 있고 이 수치는 인구 400명당 1명 정도의 수치인데 이렇게 투석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을 보면 투석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 신연 등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최근에 많이 증가한 것과 고령 인구가 증가가 신장 투석을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도 좀 발생 빈도가 많은 편일까요? 저희가 국내에서 훨씬 최근에 증가세가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매년
15,000명 정도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혈액투석 환자도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혈액투석의 원리부터 살펴볼까요? 신장이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투석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밖으로 빼내서 인공 신장이나 투석기를 이용해서 혈액을 순환시켜서 몸에 쌓인 노폐물과 과잉된 수분을 제거한 후에 정화된 혈액을 투석 혈관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몸으로 보내주는 과정이 혈액투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10% 미만이 되는 경우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혈액투석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투석 혈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4주에서 8주 전에 그러니까 말기 신부전 4기 정도에서 미리 수술을 해서 투석 혈관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병의 원인을 보면 당뇨, 고혈압, 사구체 신염 등을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신장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신장 점검을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구체 여과율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다 보면 신부전 4단계에서 저희 혈관외과에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수술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희 혈관외과와 같이 수술을 하는 과에 의뢰가 되면 저희는 환자분 본인의 혈관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자기 혈관으로 수술이 가능한지 아니면 인조혈관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자세히 검사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 혈관 촬영술을 시행해서 혈관 조성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혈관 조성술을 시행하게 되면 바로 사용은 어렵고 보통은 일정한 성숙 단계를 거쳐서 신장이 나빠지게 되면 투석 혈관을 통해서 혈액 투석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석 혈관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투석에 사용되는 혈관을 우선 투석 접근로라고 주로 말을 하고 투석 접근로에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기 혈관이 있는 경우 보통 자기 혈관으로 조성을 하게 되고요. 네. 자기 혈관이 여의치 않은 환자분에게는 인공 혈관을 이용해서 인조혈관 동정면을 조성하게 되는데 요 자기 혈관이나 인조혈관 둘 다 만들기 어려운 환자분에서는 투석 카테터라고 해서 투석관을 이용해서 혈액의 투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 방법 중에 카테터로 갈수록 좀 더 증상이 안 좋고 심화된 상태인 건가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혈관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환자의 몸과 또 혈액의 투석 기계를 연결시키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이 투석 접근로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권장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 혈관이 좋은 분들은 자가 정맥을 이용해서 가까이 있는 동맥과 직접 연결을 해서 투석 혈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팔에 있는 혈관을 주로 이용을 하고요. 자기 정맥이 2.5mm 정도 굵기가 이상이 되는 혈관이 있는 경우 주로 팔목에 가장 먼저 만들게 되고 요 팔목에 어려운 경우는 팔꿈치 좀 더 큰 혈관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요 파란 게 정맥이고요. 빨간 게 동맥인데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게 되면 동맥에서 정맥으로 혈류가 가게 되고 압력이 작용을 해서 요 사진과 같이 자가 정맥이 굵어지게 되고 2달 정도의 성숙 과정을 거쳐서 투석에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잘 자라면 평균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서 자가 혈관이 가장 이상적인 투석 혈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맥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 혈관이 아니라 인조 혈관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인조 혈관 동정맥류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자가 혈관이 여의치 않은 환자분, 특히 혈관이 너무 작아서 자가 혈관을 연결해도 자라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 환자에서는 PTFE라고 하는 인공 재질의 튜브 모양의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이용해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고 그 인조 혈관의 바늘을 찔러서 투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림과 같이 요 전완부에서는 요 U자 모양으로 인공 혈관을 보통 삽입을 하고 요 상완부에서는 일직선 형태의 인공 혈관을 삽입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공 혈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만들 때 6mm 이상의 혈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주변 조직과 생착이 돼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 달 정도, 좀 짧지만 한 달 정도의 기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혈관보다는 빨리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혈관 같은 경우는 자가혈관보다는 감염률이 높고 협착증에 의한 폐색이 좀 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자기혈관보다는 좀 짧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각각 알려주셨는데요.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간단히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가혈관 동정맥류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혈관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라는 데 시간이 8주 정도,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만들고 나서 성숙이 되고 나면 평균 사용 기간이 5년으로 상당히 오래 쓰기 때문에 이상적이지만 혈관이 너무 작은 경우, 만들고 나서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조혈관 동정맥류 같은 경우는 생착되는데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자기혈관보다는 짧게 한 달 정도 기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감염이나 협착증 등의 합병증이 좀 더 높아서 사용 기간이 2년 정도로 짧아서 어느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래 사용하는 자가혈관이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혈관을 얼마나 오래 쓰느냐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저희는 2차 개통률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개통률이라고 하면 혈관을 만들어서 중간에 막히거나 좁아지면 그거를 수술이나 시술로 넓혀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거든요. 도표에서 보듯이 자가혈관 동정맥류 같은 경우는 평균 사용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5년 정도. 그리고 인조혈관 같은 경우는 평균 사용 기간이 2년 정도. 그래서 자기혈관이 훨씬 더 오래 쓰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혈관을 많이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75%의 환자가 자가혈관으로 투석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가능한 자가혈관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한 80% 정도의 환자를 자가혈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또 카테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투석 카테터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될까요? 투석 카테터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듯이 가슴 부위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내경정맥이라고 해서 목에 있는 혈관으로 삽입이 되는 투석관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서 관리도 어렵고 감염이나 도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 등의 위험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투석관 같은 경우는 삽입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석 혈관이 준비가 되지 않은 환자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투석관이 되겠고요. 물론 자기혈관이나 인조혈관이 만들기 어려운 환자분이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환자 같은 경우 투석관으로도 투석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투석 혈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투석 혈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혈액투석은 신장 기능을 대신해주는 대체요법으로 평생 지속해야 하는 치료이다. 그런데 반복적인 투석 과정에서 감염이나 출혈, 협착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때 치료가 늦어지면 투석을 받지 못해 노폐물이 쌓이면서 심각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투석 혈관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머니 투석하실 때 어떻게 불편했어요? 찌르더니 좀 뭐 약하다고 그리고 이 위에다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지혈이 평소에 잘 됐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5분을 더 해서 10분 있다가 했더니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혈이 집에 잘 왔어요. 되셨네요, 그러면. 예. 어깨나 혈관 통증이 심해서 중간에 투석을 중단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어머니?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지루하다 뿐이지 그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으셨고. 예.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환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떤 투석 혈관을 만들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투석 혈관은 자가 혈관과 인공 혈관으로 나뉘는데 자가 혈관이 감염의 위험도 낮고 합병증 발생률이 적으며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 환자분은 투석 시 바늘 삽입이 어렵다고 해서 내원하신 분이고요. 과거에 유출부 협착증으로 4개월 전에 치료했던 환자분입니다. 유출부가 협착이 있는 경우는 혈관 압력이 올라가고 바늘 삽입이 어려워지고 투석이 끝난 후에 지혈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초음파를 통해서 협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풍선 혈관 확장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투석 기간이 길어지면 협착과 같은 정맥혈관의 손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대표적인 진단법으로 초음파 검사를 들 수 있는데 혈관 내 혈류 속도나 방향, 막힌 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혈관이 좁아졌을 땐 좁아진 혈관 부위에 풍선 카테터를 삽입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데 풍선 혈관 확장술은 시술이 간편하고 치료 시간이 짧은 데다 당일 투석이 가능해 널리 사용된다. 투석할 때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아주 안 아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아플 있고. 때도 있고. 투석이 끝나고 지혈을 할 때 혹시 지혈이 평상시보다 오래 걸리거나 출혈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15분에서 20분 정도 20분 있다 하면 정도. 별 네. 문제 없습니다. 지금. 문제 없으시고. 투석하실 때 혹시 기계에서 알람이 울리거나 아니면 투석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신 거죠? 가끔 가다가 가끔 며칠에 한 번씩 한 번씩 정도. 그런 경우 있고 특별한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에 투석이 중단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시고. 네, 바로 간호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해제하더라고요. 네네. 해제하고. 투석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 스스로도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투석 혈관에서 느껴지던 진동음이 약해지거나 맥박처럼 뛰는 느낌으로 변할 때 그리고 손이나 팔이 붓고 멍이 들거나 투석 후 지혈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이 환자분은 8개월 전에 문압부 근처 협착증으로 풍선 확장 시술을 받았던 환자이고 문압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평균 6개월 정도 재발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이나 4개월 간격으로 외래 경과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아직은 재발하진 않고 진찰했을 때 스릴이라고 해서 진동이 좋고 청진했을 때 혈류 소리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3개월 더 경과 관찰을 예정인 환자분입니다. 투석 혈관에 혈전이 과도하게 쌓여 혈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한다. 혈전 제거술은 피부 절개 없이 카테터나 특수 기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혈관의 협착이나 폐쇄증이 반복되고 혈전의 양이 많은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은 피부를 절개해 폐쇄된 혈관을 개통하거나 협착 부위를 우회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투석을 오래 하다 보면 반복적인 바늘 삽입 자체가 혈관에 손상을 주고 협착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좁아진 혈관을 미리 치료를 하게 되면 시술 자체가 수월하고 환자의 통증도 적고 그 다음에 시술의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장점이 많고 만약에 정기검진을 하지 않고 경과를 보다가 갑자기 막혀서 오는 경우는 혈관에 혈전까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복잡해지고 치료 성공률은 훨씬 떨어지고 환자분의 통증은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미리 치료하는 게 혈관을 오래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투석 혈관 관리는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작은 이상 증상이라도 빠르게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석 치료를 원활하게 이어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혈관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투석 혈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관리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혈관을 사용하면 할수록 또 낡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혈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네, 투석 혈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맥의 혈류량은 분당 50cc 미만이에요. 네. 그렇지만 동맥과 연결하면 혈류량이 분당 600cc 이상 정도로 100배 이상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고 원래 정맥의 압력은 0에 가까운데 동맥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압력에 의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투석혈관은 내막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내막 비우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비우가 되는 경우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석혈관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미리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혈전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럼 투석혈관이 좁아지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할까요? 혈관이 아까 내막이 비유화돼서 좁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좁아지는 부위에 따라서 문합부 주변에 좁아진 경우는 혈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석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요 사진처럼 유출부에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는 피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고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이렇게 좁아졌을 증상을 방치했을 때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죠. 투석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정체가 되고 혈액이 정체가 되면 우리가 선지라고 하는 피떡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러면 좁아졌을 때 치료보다 어때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지고 혈전을 또 제거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훨씬 치료도 어렵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치료하는 동안에 통증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래서 미리 좁아졌을 때 미리 치료하는 게 좋겠고 세 번째 동맥류 같은 경우는 혈류량이 과도한 경우이거나 유출부에 협착증이 있는 경우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맥류가 있는 경우 원인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생겼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석혈관에 이상 징후가 또 있을까요? 네, 우리가 바늘을 삽입하는 투석혈관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물론 빨갛게 발적이 있거나 열감이 있는 경우는 감염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투석 시 바늘 삽입이 어렵고 바늘을 삽입했는데 피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투석을 하는 동안 괜찮다가 투석이 끝날 때쯤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투석 기계가 압력이 높다고 알람이 자꾸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딘가 협착이 있다는 전조 증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석이 끝나면 바늘을 삽입했던 데를 지혈을 해야 되는데 지혈이 평상시보다 잘 안 되거나 투석 시간이 자꾸 길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협착증의 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인 없이 투석하는 팔이 많이 붓거나 아니면 자가로 진찰했을 때 떨림 현상이 떨어져 있고 혈관에 너무 압력이 센 경우도 하나의 협착증이 발생했다는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너무 부풀어 올라 있거나 피부가 얇아진 경우는 협착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것도 하나의 혈관이 커지는 동맥류의 하나 증상이거든요. 이럴 때도 원인이 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자들이 평소에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간혹 저희 외래로 와서 자기 혈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안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의료진이 알아서 점검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매일 하루에 3번 정도 본인이 직접 투석혈관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어보고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자가 점검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투석혈관의 색깔이 변하거나 출혈이나 부종이 있거나 발적이 있거나 이런 이상 반응을 항상 확인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고요. 항상 투석혈관이 적절히 흐르고 있는지 소리로 들어봐서 알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본인 손으로 이렇게 느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투석혈관 문합부 주변을 손으로 감싸듯이 지그시 만져보면 진동이라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매일 느끼다 보면 변화가 생기는 것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겠고 투석혈관을 엄지나 검지를 이용해서 압력을 본인이 느껴봐서 평상시보다 압력이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한 경우는 어딘가가 좁아졌다는 거를 본인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체크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점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팔과 아닌 반대팔을 좀 비교해보면서 눌러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투석 혈관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기적 혈관이랑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져봐서 평상시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꾸준히 이렇게 확인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봤는데 만약 혈액투석, 투석혈관에 문제가 생겼으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근에는 저희가 최소 침습 수술이라 그래서 시술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풍선으로 확장하는 방법, 그리고 경피적으로 스텐트를 삽입하는 방법, 그리고 혈전을 경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시술이라고 하는데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볼펜 심지만한 구멍으로 여러 가지 스텐트나 풍선을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고 상처가 적게 남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행할 수가 있고 통증도 적고 시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일 선호되는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술로 모든 병변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술이 실패하거나 시술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투석혈관 우회 수술이나 교정 수술 그리고 혈전 제거 수술과 같이 직접 혈관을 절개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수술적인 치료라고 해요. 그리고 투석혈관은 팔목에서부터 심장까지 이르는 긴 통로잖아요. 네. 한 군데 병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술로만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시술과 수술을 동시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이브리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풍선 혈관 확장술, 이건 어떤 방법일까요? 저희가 치료하는 시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좁아진 부위에 풍선이 달린 의료용 풍선으로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방법이에요. 요 사진에 보시면 환자들이 수술방에 들어와서 먼저 볼펜 힘지만한 도관을 유도관이라고 하거든요. 유도관을 삽입해서 그 유도관의 구멍을 통해서 풍선이 병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시술을 할 때 항상 엑스레이를 보면서 혈관의 모양을 촬영을 해요. 이런 걸 혈관 촬영술이라고 하고 그때는 조영제라고 혈관이 잘 보이는 물질을 사용하면 그림과 같이 좁아진 부위를 확실히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좁아진 부위에 정확히 풍선을 위치한 후에 압력으로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어요. 간혹 환자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풍선이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시술이 다 종료가 되면 풍선이나 기구는 다 제거하고 시술을 종료하기 때문에 혈관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 스텐트 삽입술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치료법인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풍선 확장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한 90% 정도예요. 네. 10% 정도에서는 확장이 잘 안 되거나 확장됐는데도 금세 좁아지는 경우 또는 너무 과도하게 풍선을 넓히다 보면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럴 때 그냥 방치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금속망처럼 생긴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 그림과 동영상으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텐트 같은 경우는 한번 삽입을 하면 제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병변에 정확히 위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엑스레이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스텐트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간혹가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 스텐트가 풍선 확장술보다 더 좋은 치료 아니냐 하면서 스텐트를 무조건 넣어달라는 이렇게 환자분들도 계신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풍선으로 충분히 확장됐을 때는 스텐트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싼 스텐트를 굳이 삽입할 이유는 없고요. 풍선을 했을 때 넓혔는데 도로 좁아졌거나 풍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터지는 상황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스텐트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텐트를 삽입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스텐트 삽입술을 하게 되면 그럼 평생 좀 안고 가야 되는 걸까요? 한 번 삽입하면 제거가 어려워요. 물론 필요한 경우 절제를 해서 빼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스텐트 같은 경우는 삽입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삽입을 해야 되겠어요.
네, 앞서 수술 방법으로 혈전 제거술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수술인가요?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는 투석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혈류가 장애가 오면서 우리가 선지라고 해서 피떡이 혈관 안에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좁은 부위만 치료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혈관 안에 있는 혈전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치료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카테터나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혈관 안에 있는 혈전을 빨아내서 제거하는 방법을 혈전 제거 시술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시술로 모든 혈전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간혹 혈전의 양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혈관이 너무 딱딱해서 시술로 제거가 어려운 경우는 그림과 같이 피부를 직접 절개를 해서 혈관을 노출시킨 다음에 혈관 안에 있는 혈전을 직접 끄집어내는 치료를 혈전 제거 수술이라고 해요. 이렇게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주신 수술과 또 앞서 언급해주신 시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이브리드 치료 어떤 건가요? 저희가 투석 혈관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보다 보면 병변이 한 군데이기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병변이 아주 복잡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로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시술을 종료하고 끝내게 되면 치료가 제대로 안 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시술이 어려운 부위를 혈관 우회 수술이나 교정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같이 복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환자 개인에 맞는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고 시술의 성공률도 어떻겠어요? 훨씬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혈관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치료가 아주 좋은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치료의 수술 장면도 혹시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여기 케이스를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 문합부이거든요. 문합부에 협착이 있으면서 여기는 혈액이 나가는 유출부예요. 유출부가 네. 꽉 막힌 환자이죠. 유출부가 꽉 막혀 있으면서 투석 혈관 안에는 혈전이 같이 동반된 아주 복잡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문합부는 이렇게 풍선 확장 시술로 치료를 하고요. 혈전 같은 경우는 피부를 절개해서 수술로 혈전을 제거하고 유출부 같은 경우는 풍선 확장술로 실패를 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인공혈관을 이용해서 우회 수술을 통해서 유출부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시술만 하면 실패했을 케이스를 수술과 같이 접목해서 동시에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투석혈관의 관리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강조해서 설명드렸듯이 의료진한테 진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본인 투석혈관을 체크하는 게 본인이 들어보고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간혹가다 투석혈관 쪽으로 혈압을 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치료의 위험성이 좀 있어요. 네. 가능하면 피하면 좋고 투석혈관에 주사나 체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중요한 투석혈관을 감염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늘로 빼고 나서 출혈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사나 체열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석혈관이 있는 팔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투석혈관 같은 경우는 적절한 혈류량이 유지되는 게 좋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혈류량을 유지해 주는 게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경우는 투석혈관은 필연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전문의한테 점검을 받고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투석혈관을 꼭 매일 인지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투석혈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투석혈관이 막혀도 다시 만들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해가 있을까요? 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석혈관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투석혈관의 수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혈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투석혈관이 있는 팔에 체열이나 주사를 해도 된다. 오해가 있을까요?
X입니다. 투석혈관은 아주 소중한 혈관이기 때문에 주사나 체열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균이 들어가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바늘을 빼고 나서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사나 체열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석혈관이 막히면 통증이 바로 느껴진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모요? 그렇죠. 투석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끼리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투석혈관이 급성으로 막히게 되면 혈전이라고 해서 피떡이 생기게 되면 그 피떡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들은 뇌혈관이 문제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서서히 막힌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투석혈관은 평생 한 번만 만들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투석혈관은 태생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혈관이라서 필연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좁거나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2번 내지 3번 정도 투석혈관을 조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OX 질문입니다. 투석 환자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그것도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X인데 투석혈관 같은 경우는 적절한 혈류량이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에 적절한 운동으로 혈관이 잘 자라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일상생활에 크게 제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투석혈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투석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 손이 붓고 저리 탄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요? 원인 없이 팔이 붓고 저릿한 증상 또한 투석혈관의 유출부라 그래서 피가 빠져나가는데 협착이 있는 경우 피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는 게 협착증의 하나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아마 근위부의 어딘가가 협착증이 의심이 되고요. 반드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청자 질문인데요. 투석혈관이 만들어지면 바로 혈액투석이 가능하다. 어떤가요? 그렇지 않고요. 자기 혈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용하려면 자라줘야 투석혈관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2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인조혈관 같은 경우는 생착이 되는데 보통 1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사용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투석혈관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석혈관은 네모다. 어떻게 하시겠나요? 투석혈관은 생명길이다. 우리가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이 신장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투석혈관은 그래서 생명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투석혈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혈관외과 김영균 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운동과 함께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입니다.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김선주라고 합니다. 다들 이 폼롤러 집에 하나씩 구비하고 계시죠? 근데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늘은 폼롤러를 이용해 상체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 방법을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는 종류가 다양한데 오늘 동작은 돌기형이거나 그리고 말랑말랑한 재질의 폼롤러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딱딱한 재질의 폼롤러를 이용해 주세요. 옆쪽에 두고 겨드랑이 부위가 닿을 수 있게 누워줍니다. 이때 다리 위치는 편안한 위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제일 통증이 있는 부위에 위치한 다음 머리를 받쳐주세요. 이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눌러낼 겁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면서 천장을 바라보고 눌러냅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눌러낼 때는 가슴 근육의 마사지가 될 테고
측면으로 넘어갈 때는 갈비뼈 옆면에 있는 근육들, 뒤로 넘어갈 때는 날개뼈 부위의 근육들이 마사지 됩니다. 난이도를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 통증이 있는 부위에 압박을 가한 후 팔꿈치를 띄워 눌러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측면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폼롤러를 길게 내려놓으신 후에 이 면에 폼롤러를 위치시킬 겁니다.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어깨면에 위치시켜주신 후에 반대손은 폼롤러 방향으로 뻗어냅니다. 밑에 있는 팔은 어깨를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가 말리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쭉 뺀 형태를 유지해 주시고 여기서 폼롤러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측면 어깨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난이도를 높이시고 싶으면 시선을 천장 방향으로 돌려낸 후에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등 허리를 펴주는 동작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새우잠 자듯이 옆으로 누워주신 후에 밑에 있는 팔은 귀 옆에 위치시켜 주시고 반대팔은 손목이 닿을 수 있게 폼롤러를 위치시켜 줍니다. 양손은 몸통 쪽으로 당겨내신 후에 동작을 진행해 볼 겁니다. 여기서 벽을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몸통과 함께 팔을 밀어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바닥을 볼 거고 반대쪽 가슴을 바닥에 붙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준비. 주의사항은 몸통이 돌아갈 때 다리가 많이 빠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팔의 위치를 위쪽 방향으로 바꿔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동작은 목, 어깨, 등허리를 같이 풀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누워서 진행을 할 거고요. 폼롤러 끝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줍니다. 이때 목 뒷덜미 쪽에 폼롤러가 닿을 수 있게 누워줄 거고 여기서 머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돌려내면서 목덜미 쪽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다음 동작은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주의사항은 등을 폼롤러에 눌러내는 힘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란히를 할 겁니다. 혹시 불안정하시면 다리를 넓게 벌리시거나 한 손씩 이용해 보세요. 천천히 머리 뒤로 팔을 넘겨냅니다. 이때 많이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손끝만 닿아도 괜찮으니 위로 찔러내면서 넘어갑니다. 돌아오실 때는 팔의 힘이 아닌 몸통으로 눌러내면서 앞으로 나란히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팔의 범위를 넓게 벌리면 타켓 부위가 바뀌니 범위를 지정해서 넓게 벌려 보세요. 다음 동작은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과 이 윗팔뼈의 회전을 이용해서 어깨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풀어보는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듯이 팔꿈치를 구부려 줍니다. 천천히 옆으로 팔을 열어내면서 가슴 스트레칭을 진행해 볼 건데요. 주의사항은 이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서 열어냅니다. 이번에는 팔의 회전을 이용한 동작입니다.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팔꿈치가 90도가 될 수 있게 열어내면서 바닥에 팔꿈치가 닿을 수 있으면 닿도록 위치해 주시고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앞쪽으로 팔을 내렸다가 천천히 팔꿈치를 축으로 뒤로 열어내시는 동작입니다. 마지막 동작은 전신을 이용한 동작입니다. 발의 폭을 줄여주시고 한 다리를 들어줍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반대팔을 앞으로 나란히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불안하신 분들은 다리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교차로 팔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팔은 귀 옆으로 만세, 다리는 너무 낮지 않게 45도로 뻗어냅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전신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폼롤러를 이용해 상체 운동을 알려드렸는데요. 폼롤러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하나쯤은 꼭 사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운동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플러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